네, 새해를 맞아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저희가 사흘 연속 세계 경제와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2016년 전망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가 좀 시끄럽게 한 해를 시작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급락 때문이었는데 먼저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보기도 하고 2016년 국제 금융시장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연초에 네. 세계 글로벌 증시 모습은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괜찮으면 증시가 좀 좋게 출발합니다는 정책적 요인에서 마주쳐야 되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국제금융시장은 어제도 펀더멘탈 측면에서 세계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는 정책 요인이 가장 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정책 요인은 뭐 다들 아시겠으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 그리고 유럽도 뭐 정책 요인에서 양적으로 정책의 추가 완화 문제, 네. 그 일본도 그렇고 전부 정책 요인 문제가 우리의 국제금융시장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오기 때문에 이 정책 요인이라는 부분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렇게 금융시장이 확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시니컬리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변동성을 커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시니컬 디커플링 현상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미국은 경제가 괜찮은데 일본과 유럽이 경제가 안 좋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증시로 이렇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 정책은 비헤비어 디커플링 현상,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좀 연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헤비어 디커플링 현상인데 이건 행태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자꾸 PMI 가지고 물론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는 예. 중국 증시가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런 행태적인 측면에서 디커플링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비헤비어 디커플링 현상은 특정 계기가 나타날 때는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책 요인이라는 이런 요인,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펀더멘탈리 시니컬리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신흥국에서는 비헤비어 디커플링 현상, 이런 현상 때문에 올해는 그 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 같은 이런 변수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금융시장의 양상을 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일단 뭐 중국이 연초에는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해를 놓고 보자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수에서 많이 좌우된다면 역시 지금 세계가 하나의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그 통화 정책 모습에 따라서 상당 부분 사실 그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를 올렸으니까 우리 역시 뭐 어제 뭐 중국 증시가 폭락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는 이 요인이 더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리를 좀 추가적으로 얼마 올라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지금 보면 어제 증시가 좀 이렇게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관계로 벌써부터 미국에서 보면 JP모건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만큼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그 중국 증시라든가 이런 모습 보고 또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는 작년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서 올라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적인 대목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올해 과연 그 금리를 몇 퍼센트포인트 올라갈 것이냐, 추가 금리 인상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그 금리 인상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페드는 역시 금융시장 안정과 그다음에 경기 안정이 주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신이 생각하기에 1%포인트 4차례 올라갈 것이다. 2%포인트 올라갈 것이다. 그런 문제에서 본인들이 연초부터 그런 전망치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기본 골격은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안정이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에서 항상 가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만큼 금융시장에서 그것을 얼마큼 흡수해 나가느냐 네. 하는 이런 그 변화 부분에 대한 흐름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전미경제학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석학분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전미경제학회에 나오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 어제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사람의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내지는 증권사에 나온 사람들이 마치 당신이 미국의 그 통화정책의 어떤 위원 멤버답게 1%포인트 올릴 것이다,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금리 인상폭에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사점을 한번 더 줘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면 금리를 어느 쪽으로 인상을 하는 행태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스톱 방식이다 이렇게 보서 네. 지금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금리를 올릴 때도 시장에 미치는 어떤 반응을 보고 이후에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은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역시 금융시장과 경기 안정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그 경기를 안정시키고 위기 극복이 구조 개혁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 한국에서 나오는 그 페이퍼들 보면 이번에 회복기에 회복세가 적다. 근데 회복세가 좋은데 노동과 자본의 투입 요소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생산 항수 방식에서 생산성과 노동과 자본 투입 방식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단순히 돈만 풀어서 이게 경기를 회복시켰던 측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꺼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파인 튜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스텝 방식을 하든가 여기 또 왔죠. 경우에 따라서는 투 플랫 완점 방식에서 이건 뭐냐면 두 번 정도 연준 회의는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고 가져가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리 시장일 땐 그때 가서 올리는. 그래서 통화정책의 시차를 충분히 감안해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통화정책 시장이 보통 9개월 정도, 심스 그룬그 테스팅 보면 9개월 정도인데요. 충분히 이것을 보고 금리를 올리려도 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1%포인트 올린다, 0.5%포인트다, 이런 시각과는 상당히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좀 상이한 대조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안정이다 보니까 연초부터 중국 증시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스피로버 이펙트, 소위 리버스 스피로버 이펙트 받아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몇 년 만이라 했죠? 몇 년 만에 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다 보니까 1930년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려서 잉크를 마르기 전에 네. 벌써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페드의 기본 목적은 사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안정에 주목적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언제든지 통화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전미경제학회에 참여했던 세계적 석학들의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벌써부터 실수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서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단 증권시장뿐만 아니라 뭐 외환시장이라든지 상품시장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요인이 이제 이미 작년 11월에 갔으니까 네. 이후에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금리 시장 모습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는 일단 그렇죠. 사실상 미국의 그 금리 인상에서 보면 7년간의 대전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재테크 수단에 있어서는 지난 그 7년 동안 금융 완화 과정에서 유망했던 것은 이제 불리하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돈이 그 푸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나타나겠죠.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서울의 그 강남 지역에서 강의를 걸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네. 큰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렇게 상품에 있어서는 전혀 이렇게 한 번 정도 점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 안동현 교수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는 보이스 비 보이스에서 이게 남자들이 이렇게 고집스럽다는 네. 측면인데요. 이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변화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재테크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선 거의 그 변화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나중에 이렇게 큰 화를 당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변화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7년 만에 대변화가 있기 때문에 7년 만에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들이 추천했던 상품이 뭡니까? 금리 내리고 그다음에 돈을 푸는 과정에서 유망했던 상품들을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는 대변환이 되면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셔야죠. 한 번 정도는 대변환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걸 좀 이 질문에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CG는 다른 내용으로 했습니다는 항상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간에 모든 금리사들이 괜찮다 했던 추천한 상품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걸 한번 한국경제TV 오늘 방송을 계획해서 한번 대점검해보는 내가 투자 국가라든가 뭔가에서 내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어떤 국가에 투자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자금 이탈이라는 부분에 이게 봉착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축소하고 그 다음에 유망한 국가는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산에 있어서 보면 최하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격이 받으니까 이런 것을 좀 축소하고 이렇게 변환해가는 한 번 정도는 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금융사를 찾아가지고 7년간 국내 금융사 증권사에 추천했던 상품들입니다. 근데 변화가 되니까 네. 한번 좀 점검해 보십사 하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내용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모두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그 모든 분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것처럼 자신이 어떤 펀드에 가입했는지 그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내에서도 디커플링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디커플링이 된다라고 어제 오늘 앞서서 강조를 또 해주셨는데 신흥국 특히나 뭐 중국의 변동성에서도 보셨듯이 변동성이 큰 국가들도 있겠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신흥국 내에서 차별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신흥국 내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항상 작년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신용어를 얘기해서 소위 프레시 크래시라는 얘기를 네.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대표적으로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순간 폭락 현상이 나타났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뭐 PMI가 좀 떨어지는 관계에서 사실상 중국 경기 둔화 문제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닥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 이런 것이 이제 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이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좀 이렇게 긴급으로 좀 점검해서 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이렇게 국교 단절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래서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그 조지현 한국경제TV 보도본부장과 같이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방송을 했는데 오늘 시리즈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PMI가 어제 중국 증시를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발생시킨 만큼 그렇게 큰 충격을 줬거든요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증시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5,166까지 가다가 한 달 반 만에 사실 45% 폭락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프레시 크래시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좀 말씀드린 전 사기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작년 연말까지 중국 증시가 괜찮다 하다가 갑작스레 또 비관론이 돌아서 가뜩이나 이렇게 어려운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를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상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정 계기가 중국의 PMI가 좀 떨어지든 아니면 미국과 사우디와 이란 간의 사실상 국교 단절이든 특정 계기가 될 때는 프레시 크래시 현상은 항상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단 중국 증시뿐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 하면 미국에 또 보면 정크 펀드라든가 하이리드 같은 경우에도 벌써 프레시 크래시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프레시 크래시는 빨리 복구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 보면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93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또 그 이후에는 빨리 한 200포인트 이상 빨리 회복되는 네, 모습 낙폭을 보이지 않습니까? 줄였어요. 예.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어제 중국의 주시에서 서킷 브레이크 발생하다 보니까 중국발 뭐 금융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다 이렇게 해서 앞서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이 문제를 잠시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그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이게 나타나더라도 중국발 글로벌 위기로 미국 2008년처럼 글로벌 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위기가 발생할 때 위기에 따른 비용을 다른 국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소위 마진 콜과 딜레버에서 다른 국가로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요 가지고 구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된다. 하나는 중국 금융사가 글로벌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의 투자들이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인베스트뱅크라든가 헤지펀드 거처럼 이런 데서 레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릴 때 중국의 금융사는 글로벌 비중이 적다 하는 측면, 그리고 중국은 계획경제 통화까지 레버리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측면, 그러면 중국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국에 집중되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국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중국 내부적으로 흡수해주는 경기 둔화 문제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 문제가 됐을 때는 항상 뭐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화경제권이라든가 한국처럼 중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해석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게 중국이 어제 주가가 서킷 브레이크 발생해서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와처럼 마치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하는 측면은 그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넉넉지 말고 중국의 수출 비중을 좀 이렇게 낮춰야 돼서 다변화시켜라는데요. 항상 한국의 수출 다변화는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신흥국의 비중을 좋게 나가면 수출 다변화를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네. 오히려 그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27% 가져가는 것은 중국의 위기는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이렇게 다변화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충격이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정부 당국에서 요즘 다른 문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봉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가 발생했을 때 정책 단계의 모습이 뭐냐? 그제 와서 무슨 중국의 리스크를 점검한다는 얘기가 긴급으로 하는 것은 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를 할까? 정책이라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일단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이것이 되는데요. 발생하고 리스크 점검 해결된다.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차적으로 중개 수출 비중을 좀 낮춰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문제가 어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각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중앙은행을 놓고 보자면은 일본의 양적 완화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럽 중앙은행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예,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좀 양 PD께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시간을 좀 많이 하려다 보니까 거의 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금융 정책을 완화시키는 소위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측면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한번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금리를 좀 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돈도 좀 추가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유럽과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자막은 요 이후에는 비춰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이 이렇게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심리경제 사우디에서 3증거 문제가 굉장히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통화정책에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어떤 각도로 추진할 것이냐 하면 예금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소위 민간에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을 좀 모습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12월 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유럽의 추가 완화, 금융 완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ECB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의 정책 금리라든가 아니면 양적완화 정책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정책의 여지가 없음에 따라서 사실 기간만 연장하는 선만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그 예금 민간 행태에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희생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경제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돈을 푼다 하더라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 유럽이 이렇게 난민이나 테러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유럽 내에 머무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소피아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쪽이 되거든요. 여기서 드라이빙 이펙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좀 상당히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어제 중국 증시가 좀 폭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가 안전토의 정화의 저주에 실리면서 오늘 좀 자막에 아까 CG 이렇게 표 자막에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19엔트로 떨어졌거든요. 120엔트에서. 이게 중국 증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려있는 엔화가 안전통화로 부각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기준을 어느 쪽에 자리 잡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빨간 선으로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죠. 이게 119엔대는 120엔에서 올해 들어서 처음 내려온 건데 이게 0.24포인트 올렸다 하는 게 뭐 어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내린 것으로 지금 내린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국제금리 시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저도 당혹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도 어떤 추가적인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막연하게 푸는 것보다는 구조 조정이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쪽으로 가고 역바세의 협정에서 경제 간에 이렇게 이익을 균등시키는 이런 쪽의 정책에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인덱스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스피로버 이펙트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실 98, 99 레벨에서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 문제는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 그렇게 수포 달러가 올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한테 좀 가능성이 낮다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상 실제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1,200원대가 내려지 못하는 그래서 작년 연간으로 1,130원대 평균 환율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됐습니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환율 문제에서 원달러 환율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은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서 이렇게 1,180원 이상 이렇게 좀 높게 유지하다가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계속되고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에서 환율 하락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못했던 이런 500억 달러의 달러 예금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는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서 보면 상저하거냐 뭐 저는 이 표현에 적당하지 않겠습니다. 상고하자냐 국내 예측기관들 사이에 상당히 좀 하는데요. 뭐 연초에 이게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뭐 NH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상저하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상고하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서는 상저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상저하고면은 좋겠죠. 그렇죠,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연초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상저하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환율 시장 측의 측면에서는 이 주식시장의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저는 뭐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는 굳이 이것을 어떤 쪽이 좀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는 좀 다소 높은 1,180원 내년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대 이렇게 가고 하반기에는 좀 떨어진다면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상반기 하반기 놓고 볼 때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그 상반기에 외국 자본 유입되면 하반기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본다면 정치적 측면에서는 상저하고 이런 측에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하영국께서는 그 주식 투자에서는 좋은 그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이 되지 않겠느냐. 위안 시장의 측면에서는 다소 좀 상반기는 높게 잡고 하반기는 좀 낮게 잡는 이런 모습으로 올해 그 원달러 환율 문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작년에 환율에 이어서 올해는 좀 다소 좀 수정해서 이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세 차례 걸쳐서 환율 세 차례에서 국제금리 시장 전망이 좀 끝난 다음에 제가 원달러 환율 문제 다시 한번 올해 거를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